미국 중간선거가 오늘 밤 시작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윤곽이 드러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우리 증시에서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연기 여파가 전 보험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신종 자본증권 투자 심리 위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당초보다 한 달여 앞당긴 내년 1월에 출시합니다. 비수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도 대교가 3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경쟁사 대비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증시 상승 랠리가 3거래일째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증시 분위기 박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간밤 달러와 약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00억 원 그리고 5,2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증시는 조금 독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보면 등락이 조금 엇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승리가 좀 점쳐지면서 공화당 관련주인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 관련주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은 상승폭이 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완전히 1,400원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굳건할 것만 같았던 킹 달러가 흔들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6원 하락한 이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11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 주된 요인은 이날 발표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또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이 연준이 이번 물가 지표를 확인한 뒤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약세를 보이며 달러와 강세의 재료가 됐었던 이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큰 폭으로 반등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하락하던 파운드화는 지난 9월 27일을 기점으로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는 9월 24일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이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이 파운드화를 끌어올렸는데 이후 발표된 유럽 주요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상황이 역전된 그런 현상입니다. 이 밖에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이러한 위험 선호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1,440원대까지 올라갔던 우리 환율 아닙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50원 이상 떨어진 셈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에서도 비슷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 긴축 전환으로 양측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달러화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긴축 속도를 늦췄음에도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한 점 역시 달러화 약세 전망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긴축 속도 완화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캐나다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호주는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섰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달러가 이제 상승했고 브라질 헤어라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긴축 속도 차로 발생한 금리 격차에 대해서 전부 다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금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때는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네.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보면 이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죠. 이게 시장이 아무래도 실물 경제를 좀 선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를 굉장히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한 건 역시 삼성전자였죠?
맞습니다. 이 전날까지 6만 전자 안착을 시도하던 삼성전자가 결국 오늘 2.6% 오르면서 이 6만 전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거래일 내리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인 걸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4,400억 원 팔아치는 반면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4,200억 원가량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을 집중 매수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 4년임 체제 출범 이후로 이 중국 증시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른바 차이나 런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자금이 대부분 대만 TSMC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 관련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이 대체 투자처로 수혜를 받은 겁니다. 실제로 총 운용 규모가 987억 달러에 달하는 이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은 최근 이 벤치마크를 중국이 포함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MSCI 신흥국 지수 그리고 중국이 제외된 신흥국 지수 이렇게 반반으로 비중을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 비중은 35%에서 17%로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은 11%에서 14%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또 환율을 고려했을 때 중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에서 이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영향을 준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60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 증권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추가 상승을 바라는 이 투자자들 많겠지만 이 상승은 조금 이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 수요 둔화로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장 예상보다 이 재고가 더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늘어난 재고로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당할까라고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에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증시는 좀 분위기가 확 쏠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됩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공화당의 승리를 예견하듯이 좀 움직여줬는데요. 네. 공화당 승리 관련 수혜주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반대로 민주당 관련 수혜주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판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 상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의 투심은 공화당 쪽으로 좀 확 기운 모습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미국의 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미국 증시의 수혜주가 어떨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당의 정책을 살펴보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별 선호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경제 쪽에 공화당이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예. 반대로 민주당은 환경과 낙태권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배경, 이런 차이점을 보시고 미국 내의 여론조사를 함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왜 이 공화당의 민심이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이 고용과 경제, 총기 규제, 낙태권과 환경이죠.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정책적인 차이점이 확실하고요. 여론 역시도 경제 관련된 이슈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심도 왜 공화당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의 바이든 정책은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도 이런 투심이 좀 확실하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등락을 보였던
보였던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공화당의 승리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 에너지 대표주인 엑손모빌과 쉐보론이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원유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IPO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예. 이제 국제 유가가 잠시 하락을 했는데 공화당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네. 또 공화당이 우세하면서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트럼프판 SNS 업체인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66.48%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15일에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에 이제 선언을 했던 어떤 시나리오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공화당 수혜주들 흐름과 일단 민주당 수혜주들 흐름, 민주당의 이제 지지를 받는 어떤 종목들은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주력 정책 관련 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차와 이 태양광주가 대표적인데요. IRA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테슬라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예. 이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니콜라 역시도 3.3% 하락했습니다. 태양광주로는 퍼스트솔라와 인페이즈 에너지가 각각 4.1%, 4.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민주당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명확하게 좀 나뉩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혜택 보장 제도가 있죠. 이 우버 등 단기 계약을 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피고용인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 대형 플랫폼들의 인건비가 무려 2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우버와 리프트 등의 주가가 10% 넘게 빠지기도 했죠.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 기업에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별로는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 증시 전반으로 보자면 사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은 공화당이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월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시장의 반색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네. 모건 스탠리는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에 S&P 500 지수가 최대 1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책적인 변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베어드는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이 세금 인상이 물 건너갔고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는 재정 지출 정책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공화당 정책이 더 맞다, 이렇게 보는 심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사실 중간 선거가 끝났다고 해도 불확실성 요인이 완전히 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 네. 증시 상황이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는 중간 선거 이후 당장 10일에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가 됐죠. 12월에 FOMC를 앞두고 두 번의 물가 지수 발표가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발표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물가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 증시 반응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월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예. CFRA에서는 CPI 상승폭이 정점이었던 6월에 9.1%였다. 9월에 8.2%에 이어서 10월에는 7.9%로 예상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CPI 상승폭이 줄게 되면 증시는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의 중대한 행사인 중간선거 결과가 내일이면 발표됩니다. 미국 증시 향후 전개를 결정할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또 곧 발표될 미국 CPI 참고하시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자동차나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속에서 부진한 증시와 기업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일 거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정책 수혜주로 꼽히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산업과 기업이 더 이상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수정 또는 유예 가능성입니다. IRA가 완전 백지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안을 변경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이나 의원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위로도 유명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선거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유예나 일부 수정에 대한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나 일부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IRA가 발표된 9월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줄어든 만큼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미국 양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이후 이틀간 각각 2%가량 오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철 금속이나 기계 업종 등의 수혜를 전망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에도 기업어음 금리가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91일 CP금리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4.98%로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고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섰는데도 금리 상승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불이행 사태가 다른 보험사로까지 번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콜옵션을 다시 이행하겠다며 번복하는 입장을 냈는데 하지만 연말까지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만 4조 원이 넘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 상환, 즉 콜옵션을 다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시장 경색 등으로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는데 시장 혼란이 커지자 결정을 뒤바꾼 겁니다. 흥국생명에 이어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던 DB생명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예정대로 조기 상환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금융사들이 자본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는 영구채로 보통 5년 후에 발행사가 이 채권을 되사주기로 하는 콜옵션 조건이 붙는 게 관례입니다. 이를 차원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 시장 경색으로 발행조차 힘들어진 데다 금리 역시 뛰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진 겁니다. 올 8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신종 자본증권 규모는 4조 4천억 원 수준. 특히 대형사인 하나생명은 내년 4월에, KDB생명은 내년 5월에 콜옵션 행사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채권 발행으로 차환이 어려울 경우 보유한 돈으로 콜옵션을 이행할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이마저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생명은 최근 자금 조달을 위해 저축성 보험 금리를 업계 최고 수준인 5.7%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금리 상승 추세가 좀 진정이 되어야 되고 채권 시장이 발행이 가능해져야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자금 조달 여건 역시 지속 악화되고 있어 콜옵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 역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장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불신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과 금융지주에서 내년까지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 규모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 심리 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 내년에 콜옵션 행사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3조 3천억 원. 당장 내년 1월 말부터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2월에는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3월에는 하나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에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권의 콜옵션 행사 지연이 은행과 금융지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업이 수익성이나 건전성 모두 비교적 양호한 측면이고 PF 대출 부분도 선제적으로 시중은행권에서는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신용 위험이 은행이나 지주 쪽을 중심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산 건전성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평판 리스크 훼손과 차환 조달 우려를 키우면서까지 콜옵션 행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의 BIS 자본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권고치인 8%를 넘어서고 LCR 비율 역시 당국 권고치인 85%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BIS와 LCR 비율은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들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콜옵션 미행사 이슈가 실제 건전성과는 별개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투심도 경계심이 확대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발행사 신용 등급이 높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위주로 선별적인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보험사들의 콜옵션 미행사로 인해서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표를 지급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국내 채권 시장은 유동성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금 경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콜옵션 미행사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은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23을 조기 출시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정을 좀 앞당길 전망인데 일단 실적 비수기 점유율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아직 출시 시기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출시 일정을 좀 앞당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기 출시를 한두 번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S23을 또 조기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최근 언팩이라고 하죠. 공개 행사를 내년 2월 첫째 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저희 취재 결과에서 확인이 좀 된 상태입니다. 네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제전자 박람회 CES라고 하죠. CES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었는데 네. 이럴 가능성은 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부터는 상반기에는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라인업을 지금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2월과 8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플래그십을 내놓고 있는 건데 네. 최근 5개년 동안 이제
이제 S 시리즈가 언제 공개되는지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20부터는 20년도에 21은 21년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21 같은 경우에 1월에 출시되고 했는데 보통 2월 중순 저 정도에 출시가 돼서 보통 이제 공개가 2월 중순 중에 공개가 돼서 네. 공개 이후에 한 보름 이후 정도면 이제 사전 예약도 끝나고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거는 보통 이제 3월 넘어가서였는데 그만큼 조기 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 정 기자가 준비한 표를 보니까 일단 지금 이 시기 중에서 2021년 1월 15일에 S21이 좀 굉장히 빨리 좀 출시가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기가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의 전략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 때는 뭐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S21이 출시된 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점유율 1위를 이제 무섭게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점유율이 완전 추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유율 화웨이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이 잃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 점유율을 뺏으려고 좀 경쟁을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여가지고 삼성전자도 좀 더 출시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아하. 이 점유율 경쟁을 좀 펼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좀 많이 쓰던 게 좀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이런 전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시 시기를 앞당겨서 제품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떠냐면 지금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그렇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분기가 어닝 쇼크라고 좀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4분기가 더 안 좋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4분기,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적자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 적자 우려가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이것도 힘들어서 한 8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3분기에 좀 선전했던 게 8월 달에 공개했던 이제 4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 예. 폴드 4와 플립 4가 좀 선전을 해서 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의 실적이 뭐 매출은 이제 전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4조 원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사실 아이폰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이폰 중소형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고 그리고 꽤 선전했잖아요. 그쵸. 고가 예. 모델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잘 이것도 이제 나왔죠. 4분기가 지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애플도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공백기가 삼성전자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지금 무엇으로 메우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안 되고 파운드리도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디스플레이도 확실하진 않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 출시를 통해서 실적 공백기를 메우겠다 이런 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전략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출하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뭐 한 10년 전, 5년 전만 했어도 다음 스마트폰 모델은 어떤 기능이 탑재할까 굉장히 예, 궁금해했을 맞아요. 텐데 사실은 내년 23 뭐가 들어갈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나오면 좀 보는 이런 게 바뀌었는데 예. 3분기에 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 정도, 그러니까 10월 3분기 기준으로 좀 떨어졌고 12%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800 이상의 좀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오히려 조금 10%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이제 더 고가 라인 그 아이폰 뭐 14 프로나 프로 맥스 이런 모델의 고기능을 좀 많이 몰아주면서 뭐 중저가 라인은 아예 제품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생산 라인을 철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쵸. 뭐 이런 상황을 좀 짚어볼 수 있고요. 이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소처럼 기본, 플러스, 울트라 뭐 이런 모델로 세분화될 것 같은데 제품 자체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CPU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삼성 시스템 LS에서 만드는 엑시노스를 쓰지 않고 엑시노스 2300을 쓰지 않고 예. 퀄컴의 AP를 100% 탑재하는 거로서 아하. 이례적으로 퀄컴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100% 퀄컴의 칩셋을 트는 특징이 있고 또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아이소셀 HP3라고 해서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6월 달 정도 했었거든요. 예. 이 모델을 이제 울트라 모델에 탑재를 하고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조금 기본이나 플러스 모델 같은 건 좀 늘어나는 수준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애플의 어떤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았다면 제품 믹스 전략, 그러니까 제품 간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누는 전략을 취할지 뭐 중저가에 당연히 좀 더 기능을 많이 줘야 소비자들에게 좀 선택을 받을 텐데요. 또 중요한 건 이 4세대 폴더블 폰에서 좀 주요했다고 평가받는데 가격 정책이었거든요. 조금 예. 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조금 저렴하게 또는 똑같이 나오면서 좀 많이 팔았다는 평가인데 이번 신제품에도 어떤 정책이 담겼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퀄컴 칩을 100% 탑재하겠다 이런 지금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삼성에서도 자체 반도체를 좀 만드는 사업부가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잘 되면 뭐 삼성전자의 뭐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LSI에서 만든 엑시노스도 잘 되면 좋고 스마트폰도 잘 팔리면 다 좋겠지만 누구라도 하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엑시노스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각자 도생 전략이에요. 네,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 초에 탑재됐던 모델이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뭐 GS 사태 등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퀄컴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물량을 뺐던 그런 아픈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품질의 경쟁력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그만큼 좀 위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3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글로벌을 정조준해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부터 넥슨의 명작이 다른 플랫폼으로 귀환해 새로워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교의 실적 부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대면 교육이 크게 위축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시장 환경 변화에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대교 실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분기 만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교, 웅진, 교원 이렇게 세 곳이 교육 시장에서 3강으로 꼽히는데요. 이 가운데 눈높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대교의 실적 악화가 도드라졌습니다. 대교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매출액 6,270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1,300억 원가량 줄어든 실적입니다. 이 기간에 영업 손실도 280억 원을 냈습니다. 예. 교육기업임에도 사실 대교는 수익성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35년 만에 연간 첫 적자라는 불명예를 쓴 겁니다. 코로나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됐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영업 손실액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코로나 때야 대면 수업이 물론 어려우니까 학습지 시장에 이렇게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한 이후가 또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경쟁사들 상황은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교가 특히 부진한 상황인 건데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올해도 사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네.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대교는 누적 영업 손실이 330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영업 손실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적자, 그것도 사상 최대 영업 적자가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교 측은 실적 부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1000여 개 오프라인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게 실적 악화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매출 구조를 보면은 오프라인 학습지인 눈높이 부문이 매출의 73%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쟁사인 웅진 싱크빅은 올해 2분기부터 분기 흑자로 돌아섰고 흑자 폭도 점점 확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대교의 적자에 대해서 단순히 코로나 기간 학습지 시장이 부진한 탓만 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냥 본질적으로 대교의 사업 방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경쟁사들 대비해서 대교만 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조금 느렸던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교는 지난 2014년 스마트 교육 브랜드로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업계에서 사실 가장 빨랐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너무 빨랐던 건지 당시만 해도 스마트 학습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수학 과목을 이제 스마트 학습으로 런칭한 이후에 더 과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이니까 투자 속도를 이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조절을 했던 건데 반면 대교보다 늦게 디지털 전환에 나섰던 경쟁사들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기술력을 높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육 환경이 이제 비대면으로 확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더 빨라지고 가팔라진 게 있는 겁니다. 예. 디지털 인력을 꾸준히 늘리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했던 교육 기업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현재 스마트 교육 시장은 단순히 학습지를 패드에 이렇게 이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생이 어느 정도로 학업을 이해를 했는지를 AI로 분석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그리고 다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수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건데 대교는 그런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뒤늦게 대교는 지난해 최고 디지털 책임자 CDO를 신설을 했고요. 대교 서밋 제품군의 이제 과목의 확대에도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에듀테크, 그러니까 비대면 학습 쪽으로 전환이 좀 늦었죠. 기계를 하나 뚝딱 만든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 축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 기준해서 뭐 매출을 이렇게 36%까지 높인다 이런 방안을 좀 취하고 있지만 뭐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공격적인 목표가 아니겠냐 이런 뭐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면 사실상 학습의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신사업 전략은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네, 대교는 이제 시니어 사업에 좀 방점을 찍어서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교 뉴이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리고 인지놀이 지도사 같은 시니어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교육업계는 이제 세대 확장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경쟁사인 교원이 여행이지라는 여행 콘텐츠 그리고 렌탈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육과 성인 교육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교는 시니어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노리겠다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시니어 교육 시장이 계속 시니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래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얼마나 빨리 이 시니어 시장 매출이 유의미한 정도로 매출을 키우느냐가 미래 사업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회복이 좀 언제부터 될 것이냐가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대교가 실적이 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주가도 부진합니다. 네, 7,000원 선을 보통 오르내렸었거든요. 예. 네, 대교의 주가는 이제 적자로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2,50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50원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적자로 전환을 한 이후에도 배당, 그것도 1년에 2번씩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로 전환했음에도 80억대, 60억대 이제 배당을 지급했는데 네. 5년간 누적 배당 금액만 70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고배당을 하는 이유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실적이 괜찮을 때 얘기거든요. 적자 상황에서도 연 2회 고배당을 주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기업 미래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대교의 연구개발비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21년까지 매년 한 100억대 내외의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1.1%대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에는 R&D 비용보다 배당 규모가 더 컸던 해도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이렇게 인색했던 게 에듀테크에서 대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심은 앞으로 실적과 주가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업계에서 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대교는 내년 초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제 같은 게 좀 해제가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0여 개의 오프라인 공부방이 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시장에서는 대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중기적 관점의 사업 구조 개편이 기대된다. 그리고 아직은 기다림의 시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증권사가 부동산 PF 같은 고위험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때 회복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 활용됩니다. 바로 이 NCR 지표가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 정부가 이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그 틈을 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투자를 대거 늘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하락한 국내 증권사는 26곳 가운데 19곳, 전체 73%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불리는 대형사의 NCR 비율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사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의 NCR 비율은 해당 기간 무려 29%, 구조조정을 시작한 케이프투자증권은 21% 감소했고 유한타증권과 현대차증권, SK증권의 건전성 지표도 하락했습니다. NCR이란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위험에 노출된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위험 자산이 늘면 자기자본을 높이거나 자산을 줄여서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건전성 지표를 말합니다.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유치한 PF ABCP 가운데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만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를 제때 연장하지 못하면 일부 중소형 증권사 NCR 비율은 규제 기준인 150%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AA급 3년물 금리가 7%에 육박하는 등 자금 조달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가 떠하는 ABCP를 전부 손실로 반영하는 현행 건전성 지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달리 지급 의무가 없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일괄 완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전성 규제의 역할이 NCR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인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위험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NCR 산정 기준을 완화할 당시 정부가 의도한 기업금융 활성화가 아니라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익스포즈만 무리하게 늘린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으로 산정한 신용평가사 건전성 지표로 보면 국내 증권사 평균 181%로 이미 한계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은행으로 업무를 확장하겠다며 찾아낸 부동산 PF라는 노다지가 폭탄으로 돌변하면서 완화되었던 건전성 규제는 이제 일부 증권사의 생존을 결정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로봇으로 비뇨기 질환 수술을 한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경험이라고 하는데
로봇 수술 강국으로의 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cm가 되지 않는 작은 구멍을 통해 로봇 팔과 수술 도구가 들어옵니다. 의사에게는 화면을 통해 10배 이상 확대된 수술 시야를 제공합니다. 칼로 환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아 일반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도 적습니다. 로봇 수술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전립선암 같은 비뇨기 질환을 치료할 때 장점이 많습니다. 깊고 좁아 손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를 크게 확대해 문제 조직만 깔끔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통증의 최소화, 재원기간 단축, 그다음에 출혈도 적고 수루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08년 1월 첫 로봇 수술을 시행했는데 14년 만에 비뇨의학과에서만 수술 1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해 진행한 관련 수술만 1,700여 건에 달했는데 보통 건수가 많을수록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15년부터 연간 25%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따졌을 때 3위, 국내에서 1위입니다. 최근에 뉴스 위크지에서 베스트 스페셜라이즈드 하스피탈을 선정했었는데 우리 병원 비뇨의학과가 전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관련해 일원역 캠퍼스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로봇 수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대부분의 수술이 로봇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예상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로봇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가미되게 되면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실수로 좀 잘못 나가는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중국 내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가 1년 뒤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미 상무부를 서울로 초청해 제1차 한미 수출 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여파를 진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걸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차기 대표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KT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오늘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KT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과 디지코 B2B 플랫폼 사업 성과로 18.4% 급증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 혁신 신약 랩스 IL2 아날로그가 국가신약 개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신약 개발 사업은 정부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신약 개발 사업 과제에 선정된 한미약품 혁신 신약은 모두 3개가 됐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가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고 감염병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도 약화돼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DI 역시 주력업종 경기 둔화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고 내다보는 등 전망치 하향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5천억 원대 몸값을 제시하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업체 제이오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제이오는 금감원에 공모철회 신고서를 내고 IPO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응찰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같은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역시 수요 예측 경쟁률이 저조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장에 나섰다가 공모 일정을 중단한 업체는 총 11곳에 달합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최대 20% 늘어나는 건 물론 자유롭게 접고 비틀 수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운 데다 피부나 의류 등 굴곡면에도 접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느리기와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 프리폼 디스플레이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과 모빌리티, 스마트 기기, 게이밍, 패션 등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 기기 시대가 가능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본격 상용화될 경우 일상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전문 기업인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이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처음 넘어섰다는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원화 환산 기준 4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조 2천억 원을 기록한 도요타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세계 최대 완성차 회사를 앞질렀다는 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가 도요타의 8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익성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차 한 대당 영업이익이 테슬라가 1,454만 원으로 207만 원인 도요타의 7배, 또 149만 원인 현대차의 9배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원재료가 인상을 판매가에 적극 반영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가 서둘러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